결혼식 초대받을 때가 제일 좀 난감해요. 이제 굉장히 좀 초대해 주시면 감사해서 축하하고 싶은데 거기 가서 뭐 이혼 전문 변호사 나 얘기하기가 참 좀 그렇잖아요. 좋은 자리인데. 진짜 그럴 것 같아. 제가 미혼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이혼 전문 변호사세요? 혹시 결혼하셨어요? 했을 때 저 미혼인데요. 그치. 결혼 못하죠. 막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게 진짜 네. 무서울 것 같아. 그러니까 제일 힘든 시기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만나게 되잖아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그들의 불안을 저희가 좀 감당을 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특히나 이제 뭐 밤늦게 저도 조금 충전이 필요한 시간에 그다음에 주말에 이 정도면은 본인이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꼭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문을 지금 열을까요, 말까요? 그리고 저쪽에서 이런 문자 보내왔는데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나요? 막 이러면서 저희한테 분노를 막 쏟아내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 분노를 위로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해가 되면서도 참 이거 쉽지가 않더라. 그 당사자분들은 상대방 변호사를 진짜 미워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이게 상대방을 싫어하니까 미워하는 마음으로 소송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적대적이세요. 굉장히 적대적이세요. 그래서 법원에서 재판 끝나자마자 거의 도망치듯이 그냥 법정 밖을 나가거든요. 그럴 것 그럴 것 같아. 같아. 사람 무서운 사람이 많잖아요, 세상에. 그리고 또 변호사를 향한 보복성으로 뭔가 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저도 좀 불안하거든요. 복도까지 쫓아오면서 저한테 마치 정말 한 대라도 때릴 태세로 왜 이런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느냐. 뭐 이렇게 기자 명함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주시기도 하고 하는 거는 이제 협박이죠. 아이고, 맞아요. 저런. 어머, 맞아. 누군가 나를 언제든 지켜보고 해할 수 있다, 비난할 수 있다, 이런 심리적인 불안? 이게 상당히 많이 있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넷째를 가졌다가 유산을 당하기도 했어요. 유산하기도 했어요. 저를 또 고소한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상간을 피해자, 그러니까 아내 측 입장도 있으면 상간녀라고 불리는 불륜녀의 불륜녀. 입장도 있단 말이죠. 근데 변호사가 무조건 한쪽만 대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불륜녀 입장을 뭐 대리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정말로 그 조정장에서 가면 이제 보통은 당사자는 안 가고 변호사만 가거든요. 그러면 저 멀리서부터 이렇게 엄청 째려보시고 조정하는 데는 그렇게 돈도 버세요? 막 이렇게 근데 너무나 직설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이제 와서 보면 나름의 다 이유가 있어요, 정말. 불륜도 다 이유가 있고, 뭐 사람을 죽여도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변론하는 건데 그런 게 좀 고민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비난뿐만 아니라 어떨 땐 위협도 당하기도 하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평생에 일생에 한 번이어도 되게 힘든데 이제 뭐 다양한 종류로 또 어떻게 보면 자주 있다 보니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네. 이제 형사 고소도 당해봤고. 네. 그렇구나. 민사, 네, 민사 손해배상 책임도 뭐 당해봤고 또 사무실에 정말 쫓아와서 112를 부른 케이스도 있고. 제가 큰애를 임신했을 때 저한테 한번 협박해 오신 분이 얼굴에 하얗게 선크림을 바르고 나타났어요, 남자분이. 약간 조폭처럼 생겨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제가 임신한 배를 내밀면서 연락처랑 주민등록번호 다 보여주고 당신이 맞는지부터 남편이 맞는지도 일단 보자. 그렇게 하고 이제 112에 신고하고 뭐 이렇게 한 경우가 많은데 인류의 반은 제 적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좀 그럴 수 있다라고 하죠. 저 보통 멘탈 아니면 진짜 하기 힘든. 네. 그거 누군 이기고 누군 져야 되니까. 맞아. 그게 이제 법정에 가면은 이제 법원에 흉기 들고 오는 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검색대 서비스가 굉장히 강화돼 있습니다. 네. 남편분을 대리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아내의 그 의부증으로 인해서 너무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힘들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거였거든요. 제가 이제 선임해서 소장을 보낸 이후로 저희 사무실로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양날의 변호사라 내 남편이 바람이 나가지고 지금 이혼을 부추기고 있다. 아유. 빨리 이런 변호사는 없어져야 되고 빨리 이 불륜을 해결해야 되나 하면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희 직원분들이 그 번호를 확인을 하고 이제 안 받기 시작했죠. 근데 제가 이제 재판을 갔어요. 근데 이제 법원 정문 앞에 이제 가고 있었어요. 인사하고 가는데 갑자기 그분이 막 뛰어와가지고 무서워. 이 불륜이야! 네가 내 남편 꼬쉈잖아! 하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상대방 변호사님도 계셨거든요. 근데 웬만해서는 그걸 좀 말려주시잖아요. 근데 그 변호사님도 그 상황이 너무 난처했는지 이렇게 보고 도망가시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더더욱이 재판이 끝나면 정말 총알처럼 당사자분이 오는 재판은 총알처럼 이제 아유. 돌아갑니다. 그러네요. 네. 네. 궁금한 게 왜 영화 보면은 갑자기 다른 증거들이 나와가지고 변호사들은 막 이거 그거는 저희가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 이렇게 오픈해서 얘기를 하나요? 어때요? 왠지 좀 숨길 것 같아,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처음에는 아무리 이제 변호사라도. 얘기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는 분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진짜 아닌 분들이 있죠. 끝까지 발뺌하다가 증거 나타나야 얘기하시는 분들. 근데 정말 뒤통수 맞아서 당하는 경우도 가끔 있기는 해요. 절대 아니라고 했는데 저희는 이제 남편이 의처증이다 이래가지고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남편을 박살을 내놨어요. 재판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그래서 저희가 딱 승소 직전이야. 근데 의뢰인분이 계속 안 나타났는데 마지막에 이제 판결 직전이니까 나타났어. 근데 살이 쪄서 왔어요. 살이 많이 찌셨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살 찌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스트레스가 많으셨나 보다 했더니 출산을 하신 거예요. 어머, 뭐야? 또리로. 정말 바람을 피워서 그 사람은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 사이에. 어머. 그래가지고 정말 법원에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왜냐하면 네. 저도 같이 거짓말을 한 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할 때는 변호사도 뒤통수를 막으셔서. 아우, 네. 그렇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좀 한번 세게 맞으면 좀 일반 사람들 만날 때도 좀 잘 안 믿을 것 같아요, 사람들. 네,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자꾸 이제 한 겹 한 겹 쌓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인간관계, 꼭 의뢰인이 아닌 다른 인간관계에도 어쩌면 영향을 좀 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두 분을 이제 만나 뵙기 전에 미리 이제 몇 가지 좀 체크를 하시라고 드렸어요. 여기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MMPI라는 게 있는데 네. 그 문항 몇백 개 많은 거 되게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네,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다른 분이시잖아요, 두 분이. 네. 근데 두 분이요 공통적인 게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요? 네네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뭐 진행하다 보면 공포를 알아볼 수 있는 소항목이 있어요. 근데 두 분이 다 많이 상승돼 있더라고요. 공포. 그냥 불안, 약간의 불안이라기보다는 거의 공포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감정을 탁 건드리는 정서적 자극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약간 특정 자극, 누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법정에서 뭐 이름을 부르고 뭐 양소영, 뭐 양다래 이런다든가 그러면 이제 갑자기 막 두려움이 높아지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특성이 두 분이 아주 공통적으로 딱 드러났어요. 그래서 SNS를 사실 좀 잘 안 해요. SNS를 잘 안 하고. 그거 끊기 힘들다는 SNS. 네,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달리기 하는 것만 조금 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위치 정보나 이런 것도 조금 저는 그다음에 이제 노출 안 하려고 많이 하고 그렇죠. 어디 있는지 아니까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저는 누군가 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할 거에 대한 약간 공포가 실제로 좀 있는 편이고 저는 모르는 번호 잘 안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다시 저한테 문자 줘서 나 누구다라고 밝히면은 이렇게 제가 대응을 하는 편이고, 애들이 걱정이 좀 될 때가 연락 안 되면 정말 오만 생각을 다 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엊그제도 이제 꿈에 갑자기 막 저를 죽이려고 막 이렇게 달려드는 사람을 피해서 하는데 너무 공포스러웠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이제 마음속에 있는 공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육체적으로 문제가 안 나타나면 이제 공황 장애 시작일 수도 있다, 그렇게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이제 아침에 제일 힘든 게 불안이에요. 저는 좀 방금 놀라웠던 거는 누구나 다 그런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아, 저는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서도 꼭 이렇게 조금 입구 쪽 있잖아요. 그쪽 주차자리를 좋아하거든요. 구석에서 주차하고 네네네. 걸어오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현관문 띠띠띠 누르는 데 있잖아요. 네. 그쪽에 제일 가까운 데 되려고 다른 자리가 있어도 뺑글뺑글 돌아가 층 막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그쪽에 주차하기도 하고. 네네. 그러니까 의뢰인분이 이제 상담하려고 전화하기도 하는데 같은 번호로 여러 번 온다 이러면 왜 이러지? 하고 콜백 안 하거든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저는 이게 다들 그러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 근데 이제 이게 공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위기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공포 상황은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이게 안전한 상황이라고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상에서도 이 공포를 느끼는 수준이 되게 올라가 있으면 전쟁이 아닌 평화인데 마치 전쟁 같은 상황으로 맞아요. 매일을 지내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네. 왜 전쟁 중엔 늘 이렇게 과도하게 각성돼 있고 조금 소리 나서 이렇게 되고 언제나 무슨 경계 경보나 이런 게 있으면 도망을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마치 그거와 유사하게 공포도 불안의 일종이죠. 근데 이제 공포를 느끼게 될 때는 나를 이렇게 불안하게 하는 나를 이렇게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인이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알아야 돼요.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불안하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드는구나. 를 일단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공포가 생긴다면 이 이유는 소거하는 게 맞죠. 네. 그냥 거기에서 압도당해서 살 수는 없는 거니까 뭔가 도움을 받든 어떤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든 이거를 좀 해소를 하고 소거를 하는 게 맞다고 보죠. 젊었을 때는 사실은 그때가 더 어려웠거든요.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인생의 큰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이 나이에 더 불안을 느끼나 하면서 이제 저를 사실은 탓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감정적으로 오는 불안인 거는 확실하더라고요.